태평양에 미국령 섬이 많은 이유는 엉뚱하게도 태평양의 수많은 섬들이 새들의 화장실이었기 때문이라는데 과연 무슨 말일까요? 예전부터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질소가 필요하단 걸 사람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똥오줌에 암모니아의 형태로 들어있는 질소를 구하기 위해 똥오줌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리거나 심지어 도둑질까지도 했죠. 질소는 지구 대기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많지만 질소기체 자체는 농사에 쓸모가 없고 번개처럼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아니면 농사에 필요한 물질로 변환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콩의 뿌리에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를 고정해 지력을 회복시켜준다곤 하나 콩과 겨우 공생할 정도의 양인지라 토양 자체가 비옥해질 정도로 질소가 고정되기엔 시간이 오래 걸렸죠.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진 같은 땅에서 무한히 식량을 생산할 순 없었습니다. 질소는 전쟁 필수품, 화약의 재료이기도 해서 1626년에 영국 국왕 찰스 1세는 모든 사람과 동물의 오줌을 잘 모아 보관해 세금으로 내라고 하기도 했을 정도로 질소 화합물의 가치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초 질소가 풍부한 물질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곳이 발견됐는데 그건 바로 바다에 수백만 마리의 새들이 싼 새똥이 수백 미터의 높이로 쌓여있는 구아노라고 불리는 똥섬. 미국은 구아노 채굴에 진심인 편이어서 태평양에 구아노가 잔뜩 쌓인 섬을 발견하면 미국의 섬으로 만들 수 있다는 법을 제정했죠. 그러니까 태평양에 미국의 섬이 많은 이유는 미국이 새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 법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아노 채굴은 미친듯이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새의 응가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섬 높이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인류는 이제 암모니아를 자체 생산해서 질소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겠다는 사람들은 차라리 납을 금으로 만들어라 란 말을 들을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라 여겨졌죠. 그런데 1908년 프리츠 하버가 고온고압의 환경에서 수소와 질소를 합성해 암모니아를 만드는 데 성공해버린 것이죠. 프리츠 하버가 처음 고안한 질소 고정법은 처음엔 생산량이 개미 응가 정도였지만 장치를 점점 개선해 천연 비료를 대체할 만큼 생산 효율이 증가해갔습니다. 프리츠 하버는 이 공법으로 공기에서 빵을 만든다는 찬사와 함께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사실 질소 고정법을 발명한 사람이 프리츠 하버 말고도 더 있습니다. 동시대의 화학자 아돌프 프랑코, 앙리 루이 샤틀리에, 공학자인 크리스티안 비르켈란 등 많은 사람들이 질소 고정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리츠 하버의 공법과 달리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죠. 예를 들어 크리스티안 비르켈란은 고전압 전기로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으나 3000도나 되는 엄청난 온도가 필요했습니다. 비르켈란의 장치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이용해 번개가 하는 일과 동일한 일을 하는 장치였죠. 그런데도 생산량이 겨우 개미 오줌만 했기에 점점 프리츠 하버 공법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노벨상은 비록 프리츠 하버의 차지가 되었지만 프리츠 하버가 천재적인 발상으로 질소 고정법을 혼자 만들어낸 건 아니었습니다. 과거부터 질소 고정법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 왔고 1900년대에 들어 기술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자 그 결실을 맺은 것이죠. 어쨌든 인공 질소 비료는 지금 우리 몸 안의 질소 원자 50%를 책임지며 80억 명에 육박하는 세계 인구가 댄스를 추며 지구를 조질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농업혁명과 인공비료 합성이 우리를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해방시켜줬다면 우리를 고된 노동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시켜준 것은 바로 증기기관의 발명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기기관 하면 우린 보통 제임스 와트를 떠올리지만 그 전에 토머스 뉴커먼의 증기기관이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세이버리, 파팽의 증기기관이 있었습니다. 단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과 비교해 아직 강하고 효율적으로 동력을 만들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죠. 파팽은 증기기관을 이용해 탄광에서 물을 퍼올리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배를 만들어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뱃사공들이 이 배를 부숴버리고 마는데요. 그 배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당시 기계를 때려 부수며 러다이트 운동을 일으켰던 노동자들의 선배님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한편 파팽은 왕립협회 모임에서 6번이나 증기기관에 관한 논문을 낭독했지만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왕립협회 회장이었던 아이작 뉴턴과 사이가 좋지 않은 라이프니츠의 친구였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파팽이 마지막으로 실망감을 담은 편지를 아이작 뉴턴의 비서인 한스 슬론에게 보낸 뒤에는 그의 소식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파팽은 그냥 역사에서 더 이상의 기록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너무 가난해서 유언도 매장 기록도 남기지 못하고 그 해에 쓸쓸히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파팽과 세이버리 이후 좀 더 완성된 형태의 증기기관은 토머스 뉴커먼이 설계했는데 교육도 잘 받지 못한 철물상인이었던 토머스가 어떻게 이런 장치를 만들었는지 잘 알려져 있진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머스 뉴커먼의 증기기관은 여전히 석탄 에너지의 99%를 열 에너지로 낭비할 정도로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수십 년 뒤 에너지 효율이 개선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나서야 증기기관은 비로소 연료가 값쌌던 탄광을 벗어나 선박이나 기차와 같은 기계장치에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증기기관은 앞서 살펴봤던 질소고정법의 사례처럼 없던 개념이 갑자기 떡하니 나타난 건 아니었습니다. 증기를 이용해 기계를 움직인다는 개념은 2000년 전 로마의 헤론이 이미 고안했었던 것입니다. 헤론은 성수 자판기부터 화살 게틀링건까지 별의별 기계를 다 만들었던 천재 발명가였는데요. 원시적 증기기관으로 자동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산업혁명은 2000년 전 로마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2000년 전 로마에서는 무거운 기차를 끌거나 배를 움직일 정도로 큰 동력을 만들면서도 고압에서 견디는 기계를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의 일을 대신 해주는 기계라고요? 이미 살아있는 자동화 기계인 노예가 일상이었던 시절엔 별로 매력이 없는 선택지였을 겁니다. 결국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라 해도 그걸 실현하고 활용할 환경과 조건 없이는 혁신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혁신 사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질소 고정 그리고 증기기관 혁신은 우리의 인식과는 다르게 어떤 천재적인 영웅이 단독으로 이뤄낸 게 아니라 동시 발명자가 수두룩했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탄생한 혁신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초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 농업혁명도 기온이 뒤죽박죽에 대체로 추웠던 플라이스토세가 끝나고 안정적이고 따뜻한 홀로세가 도래하자 최소 6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났고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비슷한 시기에 미적분을 발명해 괜히 사이가 틀어지는 바람에 애꿎은 파팽의 등만 터져나갔죠. 원거리 통신의 시초 세뮤얼 모스는 비슷한 시기에 전신을 발명한 발명가들과 15번의 법정 싸움을 벌여야 했고 논두개는 6명, 피아 주사 바늘은 3명이 동시 발명했으며 진화론의 핵심인 자연선택 이론도 다윈 이외에 알프레드 러셀 웰리스가 동시에 주장했으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2명 이상이 거의 동시에 발명한 것이 148가지나 되고 피라미드, 부메랑과 같은 것들도 각 대륙에서 독자적으로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생명체의 진화도 혁신 과정과 매우 닮아 있는데 서로 다른 개체가 비슷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비슷한 특질을 진화시키는 수렴 진화의 예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책 혁신에 대한 모든 것은 폰 노이만의 컴퓨터, 그레이엄 벨의 전화기 발명 등 영웅들의 혁신 신화와 유레카의 순간을 조금은 시시한 노력파들의 지루하고 처절한 고군분투로 그려내며 혁신의 본질에 대해 접근하는 책입니다. 저자 매트 리들리가 보기엔 결국 혁신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혁신을 위한 환경과 조건이 무르익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매트 리들리는 장기적으로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이 없었어도 그들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전구를 발명하고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냈을 거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매트 리들리는 자유와 개방성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 만든 챗 GPT가 엄청난 성능을 뽐내며 범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렸는데요. 그 반대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오픈소스 인공지능이 이미 구글 바드를 따라잡았고 조만간 챗 GPT의 성능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뉴스가 뜨기도 했습니다. 매트 리들리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혁신은 먼 과거부터 많은 인구가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양한 방식을 자유롭게 시도하며 자유롭게 실패할 수 있는 환경에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와의 경쟁에서 결국 도태되고 만 이유는 네안데르탈인이 우리처럼 사회적이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 새로운 걸 시도하고 혁신을 공유하고 축적하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역설적이게도 매트 리들리는 수많은 혁신으로 가득 찬 이 세계에서 혁신을 보호하는 각종 특허와 법률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혁신 기근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규모 기업들은 온갖 특허 시비 때문에 오직 지루한 소송전을 위한 자본을 따로 준비해두고 있고 소규모 기업들은 대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온갖 규칙과 기준에 맞는 혁신을 이뤄낼 충분한 자본과 시간이 없다 보니 점점 평범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도전과 실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온갖 특허를 잔뜩 사들여 소송으로만 돈을 두둑히 챙기는 특허 괴물, 특허 트롤의 존재 때문에 이 사회에 아무 의미 없이 낭비되는 비용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미국에서 1990년대부터 2013년까지 특허 등록은 5배 늘어난 반면 경제 성장과 혁신이 그 정도 규모로 성장하지 않았으며 특허 트롤들 때문에 특허권으로 인한 이익보다 소송에 지출되는 비용이 2배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 특허가 경제 침체와 부의 불공정 분배의 도구로 작용한다는 경제학자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특허권의 약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정말로 특허 때문에 혁신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혁신이 발생하기에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은 것인지, 특허의 보호 정도가 어느 정도로 조정되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 사실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뚜렷한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책 혁신에 대한 모든 것에서 매트 리들리는 과거 중요했던 혁신 사례들을 살펴보며 혁신을 위해 각종 규제와 특허를 약화시키자는 결론을 냈지만 혁신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이 문제의 답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혁신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온 세상에 어떤 혁신이 일어날까요?